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12회차입니다. 안전운행편이고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로상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시야 범위는 그랬습니다. 네, 속도가 높아질수록 시야의 범위는 각도는 좁아지겠죠? 정지에 있을 때의 시야가 몇 도입니까? 180도에서 200도 정도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달리는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40km 정도로 달리면은 예, 이게 몇 도 정도로 좁아드냐면은 거의 100도 정도로 좁아들고요. 70km 정도로 달리게 되면은 65도 정도로 좁아들고 100km 정도로 달리면 얼마 정도로 좁아지냐면 40도 정도로 좁아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40도입니다. 자, 정지 시야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40km 정도로 달리면 100도씨 정도로 좁아들고 70km 정도로 달리면 65도씨, 100km이면 40도.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든 예, 100도 정도로 좁아지면 40km, 그죠? 예, 시속 40km. 40도 정도로 좁아지면 어떻습니까? 시속 100km. 예, 그래서 40하고 100이 짝을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있죠? 70km의 65도. 그러므로 도로상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시야 범위는 100이니까 40도. 40km로 달리면요. 100도. 자, 주행 속도에 따라 시야 범위가 달라진다. 70km의 속도로 달리면 몇 도라고 했습니까? 65도. 70km 속도로 달리면 65도. 다시 한번 갑니다. 100km의 속도로 달리면 몇 도요? 40도. 70km의 속도로 달리면 몇 도요? 65도. 40km의 속도로 달리면 몇 도요? 100도. 정지하면 180도. 네, 암기해 두십시오. 3번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답은 1번이죠. 0.03% 이상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0.03% 이상이 음주운전입니다.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 보통 성인의 남자를 기준으로 알코올 제거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네, 죄송합니다.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 보통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알코올 제거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아시겠습니까? 7시간입니다. 확인합니다. 네, 알코올 제거 소요 시간 보겠습니다. 0.5%, 0.05%, 0.03%가 음주운전 기준이죠. 그보다 좀 높은 0.05%는 이걸 다 제거하는데 7시간 걸립니다. 0.2%는 19시간 걸리고 0.5%는 3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알코올이 완전히 제거되는 이 시간 기억해 두십시오. 5번입니다. 야간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야간에는 중앙선상의 통행인을 우측 갓길에 있는 통행인보다 식별하기가 쉽다?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일단 야간 운전 시 실내를 밝게 하면 어떻다고요? 예, 안이 너무 밝으니까 전방 주시 능력이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야간 운전 시 전방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은 흰색이며 엷은 황색 순으로 흑색이 식별하기가 가장 어렵다. 맞습니다.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다. 이렇게 식별하는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야간이고 깜깜하죠. 흰색이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거나 움직이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야간 운전 시 주시 대상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옷 색깔은 빨간색이랍니다. 적색이래요. 그리고 흑색이 분별하기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식별하는 것은 하얀색이 제일 쉬운데 그 다음에 엷은 황색, 그 다음에 흑색인데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가장 쉬운 색깔은 적색이라는 것이에요. 적색. 그러면 자, 야간에는 중앙선상의 통행인을 우측 갓길에 있는 통행인보다 식별하기 쉽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을까요? 중앙선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알아보기가 훨씬 더 어렵답니다. 우측 갓길보다.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야간 운전 시 중앙선상의 통행인을 식별하는 것이 우측 갓길 통행인을 식별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간에는 중앙선에 있는 사람을 식별하는 게 우측 갓길에 있는 통행인 식별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주의한다는 거죠. 야간에요. 다음은 운전 피로의 3대 요인을 봅니다. 운전 피로의 3대 요인은 운전자 자신에게 있는 경우도 있고 운전 작업 중의 요인일 수도 있고 생활 요인일 수도 있어요. 자, 운전자 자신의 요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이 뭐 간 수치가 아주 나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산소 탱크에서 뭐 10시간을 해도 까딱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신체 조건에 다르죠. 그다음에 경험 조건에 따라서도 달리고요. 초보자 운전은 엄청 그 힘이 들어가 가지고 쉽게 피로할 수 있겠죠. 연령 조건, 고령대로 갈수록 피로하겠죠. 성별 조건, 성격, 뭐 급하냐 또는 질병이 있는 데서 이렇게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떤 신체 상황에 따라서 피로를 느끼는 게 다 다르겠죠. 이것을 운전자 요인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운전 작업 중의 요인입니다. 차량 환경에 따라서. 예, 유난히도 막 싸우고자 하는 무슨 뭐 부인하고 앉아서 말다툼하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 피로가 더하겠죠. 차 외 환경에 있어서도 딱 달라붙는 차가 있어서 괴롭히거나 하여튼 운행 조건 등 이런 것은 운전 작업 중의 요인이며 생활 요인, 평상시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어떤 생활이라든가 환경 이런 건 생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 피로와 운전 착오, 착각. 이 운전 착오에 의해서 이제 착각을 일으키면 사고가 나죠. 자, 운전 착오는 운전 업무 개시 때와 운전 업무 종료 시점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직 그 운전을 제대로 하기도 전인 얼마 안 간 상태죠. 운전하고 운전적 얼마 안 간 상태. 그다음에 운전이 거의 끝나갈 시점. 이런 때 운전 착오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운전 업무를 개시할 때는 뭐냐 이거죠. 정적 부조화 또는 적응 부조화라고 하는데 운전을 시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원활한 운전 상태가 아니어서 예, 아직 운전대 잡고 적응도 제대로 하기 전이에요. 적응하기까지의 부조화, 즉 부적응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얼마 안 가다 바로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적응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직 운전대와 내 몸, 차와 내 몸이 일체를 지금 그 느끼기도 전에 적응하기도 전에 어떤 것에서 착오가 나가지고 운전 착오가 나서 착각을 했다. 사고가 났다. 운전 업무 개시 때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응 부조화 또는 정적 부조화라고 한다. 자, 이제 운전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그때가 이제 운전 피로가 몰릴 때란 말이에요. 주로 이때가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 피로로 인한 운전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로가 쌓이면 졸음 상태가 돼서 운전 정보에 입수가 어려워져요. 앞에 사람이 가면 사람이 간다는 그 정보가 바로 입수돼야 되는데 피로 상태가 돼서 졸음 상태가 되면 이런 운전 정보 입수를 못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운전 피로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운전 피로의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운전자 요인도 있고 운전 중의 요인도 있고 생활 요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운전을 시작한 직후의 운전 착오는 대부분 운전 피로가 그 원인이라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피로는 신체적 부담에 의한 피로보다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죠. 신체적 피로는 그냥 한숨 자고 나면 풀린다든가 잠시만 휴식을 취해도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 심리적 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다. 운전착오는 피로가 쌓이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아까 봤죠. 네. 이 운전 피로가 많이 쌓이면 운전착오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운전대와 아직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의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적응, 조화부적응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운전착오 대부분, 2번을 보겠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직후에 운전착오. 그게 피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운전을 거의 끝낼 때쯤에 오는 게 운전 피로죠. 그러면 운전을 바로 시작한 직후의 운전착오는요. 적응 부조화라고 그랬죠.
또는 정적 부조화 또는 적응 부조화.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2번인데 그것은 바로 아까 여기서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운전 업무 개시 때 일어난 것을 뭐예요? 정적 부조화 또는 적응 부조화. 운전을 시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원활한 운전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적응도 하기 전이라 그때까지 적응하기까지 부적응 상태. 이때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교통사고 낼 수 있다. 이걸 적응 부조화에 의한 교통사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다음 시력의 적응과 착각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암수능, 명수능 이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터널 안으로 밝은 데 터널 바로 들어갈 때 안 보이죠.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헤드라이트 켜라고 그러죠. 전조등을. 왜냐하면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면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력이 그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예, 30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뭡니까? 암수능이죠. 또 터널을 약간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툭 튀어나오니까 밝은 눈빛에 눈부시면서 앞이 안 보여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명수능 또는 명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시험에 나오면 뜻이 그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밝은 데 나오면 안 보인다. 밝은 데서 안 보여. 그럼 뭐예요? 밝은 데가 명이죠. 밝을 명자죠. 이게 명수능이에요. 밝은 데 나왔는데 안 보이면 그대로 밝으니까 어두운 데 들어갔는데 안 보여요. 이건 어둘 암자죠. 암자. 예. 그래서 그냥 암수능이에요. 암반응 또는 암수능이에요. 어두운 데서 안 보이면 암수능. 밝은 데서 안 보이면 명수능. 근데 앞에는 뭐가 붙어요? 밝은 데서 안 보였다.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암수능은 밝은 데서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든 결론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 안 보이면 암수능, 밝은 데서 안 보이면 명수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착각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크기의 착각도 있고 원근의 착각도 있고 경사의 착각, 속도의 착각, 상반의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건데 크게 보이고 큰 건데 적게 보이고 뭐 이런 게 크기의 착각이죠. 먼데 가깝게 보이고 가까운데 멀게 보이면 원근의 착각이에요. 경사가 별것도 없는데 가파르게 보이고 굉장히 경사진데인데 완만하게 보이고 이런 건 경사의 착각이에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느리다고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은 속도의 착각이에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 이런 게 상반의 착각이에요. 자 봅시다. 자 어두운 곳에서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의 길이가 보다 넓은 것으로 판단된대요. 예, 가로보다 세로가 더 넓은 것으로 판단된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세로가 뭐예요? 우뚝 서 있는 거죠. 가로는 이렇게 평평하게 깔리는 거고 우뚝 서 있는 게 더 크게 보인대요. 어두운 데서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두운 데서는요. 이 전봇대 같은 게 엄청 높고 크게 보여요. 뭡니까? 크기의 착각이에요. 자, 원근의 착각은 작은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덜 밝은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것을 원근의 착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 백밀러로 보면 작은 것은 멀리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뭐 사물이 실제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예, 이 원근의 착각이 일어나요. 다음 경사.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더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큰 경사는 실제보다도 더 가파르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오름 경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더 적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가파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느낀 것이 실제보다 더 적게 가파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사의 착각, 속도의 착각.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져요. 좁은 데서는. 근데 대상이 먼 곳에 있으면 느리게 느껴지죠. 당연하죠. 생각해 보면 나죠. 다음, 아주 이제 시험에서 이제 자꾸 그 오류를 범하는 게 상반의 착각이에요. 가다가 급정거를 팍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다는 느낌에서 갑자기 서니까 느껴지는 게 뒤로 간다고 이렇게 상반의 착각입니다. 상반의 착각.
자,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작은 물건은 작은 것들 가운데 있는 큰 물건보다 더 작게 보여요. 상반되는 거예요. 한쪽의 방향의 곡선을 보고 똑같은 구부러지는 것인데도 반대 방향을 다시 보면 실제보다 더 구부러지게 보여요.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반의 착각. 주로 주행 중 급정거 했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라? 상반의 착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7번입니다. 시력 및 시각의 적응과 착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도로로 나올 때 일시로 눈이 안 보인다. 어디서 안 보인다고요? 밝은 데서 안 보인대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명수능이라고 그런다. 근데 밝은 데서 갑자기 터널로 들어갔더니 어두운 데서 안 보인다. 그럼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안 보이니까 암수능이다. 어두람자요. 2번 오름 경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는데 이를 경사착각이란다. 맞습니다. 내림 경사가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관령 내려가는 길에 굉장히 가파른데 실제는 가파르지가 안 느껴져요. 이런 데서 사고가 나죠. 3번입니다. 주행 중 급정 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속도의 착각이란다? 잘 모르겠습니다. 4번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고 비교 대상이 먼 곳에 있으면 느리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속도의 착각이라 한다. 이것은 맞아요. 네. 좁은 시야에서는 지나가면 휙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간지도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가요. 똑같은 속도인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먼 곳에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느리게 간다고 느껴져요. 이걸 속도의 착각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행 중에 급정거를 했더니 오히려 내 차가 뒤로 빡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반의 착각이라 한다 그랬죠. 상반의 착각. 이게 틀린 거죠. 확인합니다. 네. 이 상과 같은 것을 상반의 착각이라고 한다. 8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이다. 맞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알코올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성인 남자 기준 7시간이 걸린다. 맞습니다. 전신주, 가로시설물 등 고정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뭐 할 때? 음주운전하면. 예. 이게 전신주인지 가로시설물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는 거죠. 예, 이럴 가능성이 음주운전에서 높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전봇대 받고 사고 내는 거. 이런 거.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다. 4번. 차량 단독 사고보다 차대체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음주운전은 오히려 뭐라? 예, 차대차 사고보다는 차량 단독 사고나 아니면 차대 사람 사고. 예, 그렇죠? 예, 그게 더 높다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사고는 차량 단독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차대차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고의 요인을 직접성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직접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적 요인, 간접적 요인. 중간적 요인은 뭐예요? 직접 요인하고 간접 요인을 쓰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게 중간적 요인이라고 한 거죠. 예. 그러면 무엇이 직접 요인이고 무엇이 간접 요인이며 무엇이 중간 요인인지를 볼게요. 직접 요인. 운전대 잡고 사고 날 당시에 그 상황. 그게 직접 요인이에요. 운전대 잡고 사고 날 당시에 그 상황이 예, 예를 들면 시속 160km였다. 과속이죠. 그 과속이 직접 요인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사고를 낸 거죠. 앞에 사람이 훅 지나가는데 인지를 잘 못해서 늦게 지어냈어요. 이미 빵 치워버린 다음에 그 인지를 했어요. 그게 사고의 직접 요인이죠. 이게 직접 요인이에요. 운전 조작의 잘못. 예, 좌측으로 돌린다는 게 뭐 어떻든 뭐 우측으로 돌려버렸거나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거나 잘못된 위기대처. 이런 것들은 사고 날 때 바로 그 행동이에요. 이걸 직접적 요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간적 요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차에 탔던 사람, 그 사람의 상태, 이것이 중간적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탄 사람이 좀 어리버리하고 운전 지능이 떨어져요. 이 탄 사람의 성격이 혹한 성격이야. 이 사람의 심신 기능이 미약해. 뭐 평소에 불량한 운전 태도예요. 이 사람이 음주를 했어. 과로야.
이런 건 전부 다 중간적 요인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음주 상태와 과로 상태가 이게 직접 요인이냐 중간 요인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중간 요인으로 골리셔야 돼요. 그러면 음주 상태를 했는데 직접 요인은 뭐냐? 사고 날 때 위험인지를 지연했다든가, 그죠? 술 먹어서 알딸딸하니까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빨리 인지를 못한 거예요. 쿵 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이미 사람 치였어요. 그러면 음주 상태는 중간 요인이고 직접 요인은 뭐겠어요? 예, 위험인지를 지연한 거예요. 예, 술 먹어가지고. 그래서 과로 상태도 마찬가지죠. 과로의 졸음까지 와요. 이거는 중간 요인이다. 그러면 직접 요인은 뭐겠어요? 운전 조작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인지를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앞에 갔는데도 모르고 그냥 갔다 뭐 이런 거 졸음운전하다가. 그래서 이런 그 운전자의 그 상태, 차에서 운전자 상태 이건 중간 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간접 요인은요. 이제 그것보다 더 전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평상시 운전 습관, 점검 습관, 운전자에 대한 훈련의 결여,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활동이 결여되었다든가, 무리한 운행 계획을 세웠다든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뭐 불화가 있고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더 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바로 사고 날 때 핸들을 과하게 꺾어버렸다. 바로 사고 날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다. 이런 게 직접 요인이고, 그렇게 한 사람의 상태가 술을 먹었다. 과로 상태다. 불량한 운전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 사람이 평상시 포화간 성격이다. 그 사람 자체. 간접적 요인은 그것을 형성하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나 습관. 이런 것을 간접적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교통사고의 요인을 직접적 요인, 중간적 요인, 간접적 요인으로 나눌 때 다음 중 직접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적 요인. 지금 말했죠? 운전자의 지능과 성격, 차량의 운전 전 습관에 점검 습관의 결여, 불량한 운전 태도 및 음주, 위험인지의 지연. 뭐겠습니까? 직접적 요인. 그렇죠. 4번이죠. 사람 지나가는데 발견 못했다. 시속 180km로 달리고 있다. 과속, 위험인지의 지연, 조작의 잘못,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런 게 직접적인 거. 이런 걸 직접 요인이라고 해요. 그럼 운전자의 지능과 성격은요. 이건 그 탄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간. 중간 요인. 차량 운전 전의 습관 결여. 이거는 뭐래요? 간접. 불량한 태도 음주. 이 사람 자체죠? 중간. 위험이지? 이건 직접. 확인합니다. 자, 다음 중 직접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위험인지의 요인. 요거는 직접적이죠. 그럼 1은요. 운전자의 지능과 성격. 이건 그 사람 자체라고 그랬죠? 중간. 2는요. 운전 전 점검 습관. 이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습관이나 환경이라고 그랬죠? 간접. 술 먹고 피로하고 과로하고 운전자 자신이죠? 중간적 요인. 10번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다. 맞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차대 사람을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어린이다. 맞습니다. 승하차 중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는 가장 빨리 태우고 가장 빨리 내리게 한다. 아리까리 잘 모르겠습니다. 4번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차에서 떠날 때는 어린이도 같이 떠나도록 해서 어린이만 차에 남겨두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어린이만 차에 남겨뒀다가 사고 나는 것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듣게 되죠. 두 부부가 잠깐 쇼핑하고 온다고 애 가둬놓고 질식사하고 이래서 안 되죠. 남겨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한번 보죠. 승하차 중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는 가장 빨리 태우고 가장 빨리 내리게 한다. 얼른 보면 좋은 말 같은데요. 우선 빨리 먼저 가장 먼저 태우고 가장 먼저 내리게 하고 빨리 태우고 빨리 내리게 하고 이제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이제 내리는데 차문을 열고 막 내리려고 하니까 그 사이로 가던 오토바이가 슉 지나가요. 어린이가 만약 탔다면 그 순간에 어린이가 다치겠죠. 어른이 내렸다면 어린이 다치겠죠. 어떻습니까? 어린이가 다치는 것보다 어린이 다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는 가장 나중에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치더라도 어른을 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내리게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좋아요. 빨리 태우는 것은. 예. 그때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애는 이미 탔기 때문에 어른만 다쳤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태우고 가장 나중에 내리게 합니다. 확인합니다. 어린이는 가장 먼저 태우고 가장 나중에 내리게 한다. 왜? 주위에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등에 부딪힐 수가 있으므로. 사실은 자전거보다 더 위험한 게 오토바이. 할 때 오토바이가 씩 지나가면 예. 그래서 어린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태우고 가장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내리게 한다. 가장 나중에. 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